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 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쵸. 네. 꼭 나의 모습이 다 마음에 들거나 막 이런 사람은 아마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주제가 혹시 어떠셨나요? 너무 공감되는 주제였고요. 너무 기다리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너무 공감되고 그리고 필요했었다. 네. 네, 항상 알지만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매번 되짚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 속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서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사람이 좀 리셋되는 맞아요. 경향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 오늘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속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 네, 감사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까지는 그 나의 정체성과 나에 대한 질문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와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챕터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실은 나 자신과 친해지기예요. 지난번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그 나라는 모습과 나라는 존재를 내 옆에 있는 친한 친구라고 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바라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그 내용이 나 자신과 친해지기인데 여기에 예시가 한번 나옵니다. 예시가 어느 날 친구가 몹시 우울해하고 있는 걸 보았다고 치자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냥 기분이 별로인 건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친구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도와주고 싶다. 자, 이러한 친구 옆에 있어요. 우울해하고 지쳤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런 친구가 옆에 있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요즘 무슨 일 있어?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이런 걸 물어보지 않을까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친구의 기분을 살피다가 괜찮은지 물어봐도 될까? 하고 살피다가 괜찮은지 물어보고 맛있는 거 사주고 기분 풀어주려고 일부러 앞에서 웃긴 얘기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내용인데 질문을 바꿔볼게요. 내가 우울해하고 있어요. 그 친구의 모습이 알고 보니 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나한테 나는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거 좀 어렵네요. 친구에게 해주려고 했었던 거와는 정반대인 것 같긴 합니다. 내가 왜 우울하지? 라는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저를 위하여 잠깐의 쉼, 잠깐의 작은 일탈, 내 일상에서의 벗어남 이런 거는 허락하지 못해요. 너 우울해. 하지만 할 일은 해야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반대인 것 같아요. 친구한테는 정말 애정을 쏟고 사랑을 쏟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전 일단 그냥 자고요. 그리고 혼자 둬요. 친구가 우울해할 때는 혼자 두지 않으려고 친구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옆에서 계속 연락을 하고 뭐 알짱거리고 이러는데 제가 우울할 때는 저를 혼자 둬요. 차이가 많네요. 나니까 혼자 있지만 모른 척 한다는 거죠. 나에게 물어봐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 부분이 좀 크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이러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 어떤 분이 이제 저를 한참 보셨어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보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저를 불러서 하시는 거예요. 준아, 네 옆에 꼬마가 있는데 그 꼬마 몸집만한 큰 가방을 꼬마가 메고 있어. 근데 양손에는 백도 들고 있네? 그러면 넌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봤어요. 저는 당연히 내가 들어줄게, 도와줄게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제로 얼른 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질문이 똑같았어요. 근데 그 꼬마가 너야. 그럼 너 어떻게 할래? 해줄 수 있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실제로 있지 않은 가상의 일을 빗대어서 저의 그 상황에 빗대어서 얘기해 주신 거긴 하지만 그 순간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이제 막 스쳐가잖아요. 지금 나의 상황, 내가 지금 처한 현실, 내가 갖고 있는 짐들, 그걸 내가 어떻게 지금 껴안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실은 그 순간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그 시간은 제가 곧 쓰러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서 만난 거긴 해요.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런 표현을 저한테 하신 건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저라면 들어준다고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참 이제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꼬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짐을 다 껴안고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걔가 난데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그 꼬마가 너무 불쌍하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한참 울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게 해소됐냐? 그렇지는 또 않았어요. 그렇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그게 실은 그리고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이 꼬마가 짐을 안고 있는데 나는 못 들어주겠는데 옆 사람 결국 말하자면 그 꼬마가 옆 사람한테 이 짐을 줘야 되는데 내가 껴안고 이걸 주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못 주겠어를 꽉 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놓으라는 거야. 어떻게 이걸 옆에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라는 거야. 난 도와준다고 해도 이걸 못 주겠는데. 이러한 그때 당시에 저였죠. 그러니까 다 껴안고 있고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은데도 밖에 외부에서 볼 땐 전혀 아무것도 티나지 않는 그러한 시기였는데 물론 지금은 힘들다고 얘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얘기도 하고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도와달라고 빨리 요청하세요. 이 얘기 되게 많이 네. 하잖아요. 맞아요. 네. 경험에서 나온 거기도 해요. 전 제가 다 해야만 하는 줄 알았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해냈기도 했고 근데 그 안에 저는 이제 굉장히 계속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까 뭐 저를 찾아가려고 이제 많이 뭐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 짐을 건네주는 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손을 먼저 내미는 게 실패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 내 책임인데 떠넘기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내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는 것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나눠서 할 수 있다. 그래도 실패한 게 아니다. 전 제가 되게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완벽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었고 완벽한 사람이어야만 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저의 모습에서 저는 완벽한 사람이구나. 이 정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완벽해서가 아니라 제가 완벽하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실패감과 우울감이 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완벽함으로써. 그러한 경험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나 자신과 정말 친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네, 외면하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내버려두고 너가 이렇게 해도 죽을 것 같지만 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더 해봐. 아유 이 정도 할 수 있죠. 이까짓 것도 못해? 이게 나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랑 친하지 않았던 거죠. 제가 저를 봤을 때 그 A라는 내면의 저가 있었다면 얘는 너무 지치고 힘든데 계속 모른 척한 거죠. 아니 할 수 있어. 해. 더 뛰어. 스스로에게 제일 네. 매몰찼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러한 것들이 내면적으로 괜찮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괜찮다를 그동안 배우지 못했었고 깨닫지 못했고 느끼지 못하니까 괜찮지 않은 거예요. 음. 그러한 기간이 굉장히 제 삶에서 길었던 기억이 있는데 선생님 두 분께서 그 말씀해 주신 거랑 뭐 정도의 차이이지 크게 뭐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음. 그러지 못하다는 게 음. 두 분이 말씀하신 거고 저 또한 그랬던 시기가 있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러한 나를 바라보지 못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실패감. 네. 그거에 같이 오는 우울감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네, 혹시 그 실패감과 우울감, 뭐 우울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울감을 이게 실패감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우울했지? 음. 손꼽히는 때가 있거든요. 있을 수 있죠.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2월부터 3, 4월 한 3개월 가량을 많이 힘들어했었고, 그래서 대학 친구들이 저에게 너 사춘기 다시 왔니? 라고 물어본 적도 있었고요. 주변에서 너 요즘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눈물부터 났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또 하필이면 그때 고시원에 살았어가지고 다들 아시죠? 고시원 그 좁은 방에서 혼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했었는지. 근데 그때는 저와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왜 힘들지? 뭐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나아지지가 않았는데, 대학교는 다 그 심리 상담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한번 거길 가봐라. 그리고 테스트를 해봐라. 라고 해서 가서 상담을 받고 심리 검사를 했었죠. 했더니 그 원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랑 친하지 않았다고 했었잖아요. 제 기질과 제 성격은 다른 건데 제가 제 기질이 제가 원하지 않은 모습이었나 봐요. 그래서 원하는 이상향을 찾고 그 옷을 중학교 때부터 계속 입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리더여야 했었고요. 외향적이어야 했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무리 속에 언제나 있어야 했었던 게 저의 이상향이었고,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살았고, 그때가 이제 폭발을 했던 거죠. 지금까지 너무 작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옷을 한 번도 입지 못해서 몸이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상담해 주시던 분이 종종 저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편해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꾸준히 상담도 권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상담센터를 가는 제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가서 내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됐다. 나에 대해서 안 것만으로도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담은 안 받았었고, 그래서 그때도 나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보근 선생님은요? 저는 실패나 제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면역이 정말 약해요. 제가 무언가를 이뤄내지 못하거나 실패했다거나 이랬을 때 그 실망이 정말 크고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해져요. 그래서 저는 잠깐 계약직으로 일을 했을 때도 원래 제가 하던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일을 알려주시던 분이 좀 다그치듯이 알려주시는 분이었고, 한 번 질문한 거 또 질문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분이었고, 근데 저는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고 처음인 분야고 어려운 분야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제가 작아지고 그 사람이 그래서 언제 할 건데요? 라고 했을 때 아,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이렇게밖에 답을 못하고 막 계속 작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작아져서 나중에는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 우울감이 정말 컸어요. 친구는 이걸 공황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때 우울감이 너무 크고 힘들어서 결국에는 도망쳤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도망쳤어요. 못 버티겠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우울감이 좀 크더라고요. 그 우울감이라는 게 불시에 찾아오기도 하고 빈도가 높게 잦게 찾아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경험이 다 다른 것처럼 없었던 적은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의 깊이와 빈도와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네, 뭐 지금은 그러면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가을이라서 좀 센치한데 좀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요 정도. 저도 뭐 이제는 좋은 사람들 많고 제 위치에서 제가 할 거 잘하고 있고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우울감과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은 다른 거예요. 그 우울한 거는 그 우울한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자꾸 이걸 이해를 못하고 실행을 못하니까 뭐 실패한 것 같고 자꾸 이 결과물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 잦은 반복이 나를 점점 작아지게 만드는 뭔가 명확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 상황과 그 관계에서 빠져나왔을 때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울감이라고 하면 우울증은 그런 원인이 딱히 없는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 거가 조금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잘 설명이 돼 있는데 그 우울한 기분이 어디서 왔는지 오늘 하루를 거슬러 올라가면 회사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던가 가족에게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다던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이 감정은 기분 전환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매운 음식을 먹는다던가 배달을 시키고 나서 기분이 좋아진다던가 즐겁고 많이 웃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고 친구랑 수다를 하면서 이 감정을 털어버리는 등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있는 우울감이기 때문에 해소도 가능하다. 그 원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원인을 제거를 하거나 조금 희미해지면은 이 원인에 없어지면서 우울감이 좀 해소가 되는 거죠. 근데 우울증의 세계는 좀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지도 않고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만나고 싶지 않고 삶에 아무런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게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라는 건데 잠을 너무 많이 잔다든지 오히려 잠을 거의 못 잔다든지 집이 쓰레기집이 된다든지 폭식을 한다든지 그 원인이 없는데 이루어지는 이것도 기분 우울증이라는 감정의 상태가 나의 일상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태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울감과 우울증은 구별이 되어야 되고 여기의 제목은 그거였어요. 우울증 환자에게 무례한 조언을 하지 마라. 뭐 운동하면 나아진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조언이랍시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례한 조언. 그 말 되게 와닿았어요. 우리는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내가 뭔가 그거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말을 하죠.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과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구별을 해서 도와주는 것도 내가 도와줘도 괜찮을까라고 물어보고 행해야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요즘은 이제 조금 한 10년 전만 해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연예인들이라든지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거에 대해서 뭐 이게 뭐 긍정적이다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노출되잖아요. 뭐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다. 공황장애가 왔다. 그래서 그렇게 뭐 떨면서 노래를 했었다. 뭐 이러한 얘기도 하고 상담 치료 받는다. 병원 가서 약을 먹는다.
이러한 게 굉장히 저는 주변에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제 지인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미 뭐 회사 생활도 했고 대학도 나왔고 대학원도 다 졸업을 하고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ADHD 처방약을 받아서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다. 그거 플러스 맛있는 음식, 건강한 운동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한 상황들이 노출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선입견,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거야라는 게 조금 옅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있겠죠. 뭐 100명 다 없어요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알던 그 지인을 제가 이제부터 만나지 말아야지, 쟤랑 얘기하지 말아야지, 무섭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확실히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걸 느끼고 요즘 유튜버로도 정신과 선생님들이 많이 활동도 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 속에서 저희 저번 편에 선생님이 오프닝 멘트 때 하셨던 말씀처럼 마음에도 감기가 오는 거다라는 생각을 다들 조금씩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감기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 거지 전혀 없었던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마음의 감기 또는 진짜 감기도 제일 많이 말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스트레스? 딩동댕. 맞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마음의 병도. 감기도 스트레스, 네. 마음의 병도. 네. 왜 가면 정말 한편으로 그 각도를 좀 틀어서 생각하면 이건 나도 얘기하겠는데 뭐 이런 거 위험이 제가 너무 심해서 갔어요. 스트레스성이래. 원인이 모른다는 거네? 약간 이런. 명확하지 않죠. 정말 그냥 스트레스 그 한 단어뿐인 거잖아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걸 듣는 저도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저만 그럴까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고 이게 모든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냥 받아들인 거잖아요. 수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말이다. 이게 원인이라고 하면 이거 내 책임인 것 같지? 그러게요. 진짜 내가 내 스트레스 관리 못해서 약간 네.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니까 너가 너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좀 이렇게 들려서 좀 너무 과장했나? 그런 말은 너무 속상해요. 진짜. 네. 내가 나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고 실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다 받는 게 스트레스라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우는 거잖아요. 이거 뚫고 나오는 이 세상을 뚫고 나와야 되는 그 첫 관문부터. 네. 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소화해내느냐 이에 따라서 우울감일 수도 있고 우울증이 될 수도 있는 또는 정말 몸에 질병이 될 수도 있는 그 키워드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는 정말 매일 매 순간 예측할 수 없어서 오는 것도 있고, 이게 매일 눈 뜰 때마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루가 기다리고 그쵸. 있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그죠? 근데 그때마다 이 스트레스 또는 우리의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또 이 감정을 받아서 태도까지 이어지는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해소라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얘기가 이제 여기 나와요. 혹시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네. 잠을 자요. 네. 일단 근데 이거는 회피인 것 같고요. 일단 잠을 자면 기분이라도 좋아지니까 잠을 자고요. 그래도 안 되면 친구를 불러서 와인을 마셔요. 좀 좋아하는 향을 맡고 마시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친구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떠들고 사실 이래서 힘들었어. 너도 알지. 뭔지 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풀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을이나 겨울 이런 선선한 계절에 산책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리프레시, 새로운 공기를 마시면서 좀 힘든 일을 덜어내고 새로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매운 걸 먹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닭볶음면을 끓여서 물론 치즈는 올려야 돼요. 그렇게 먹거나 그거는 약간 평소의 스트레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크게 해소되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다 눌리고 눌리고 눌려서 펑 터지게 되면은 동굴로 들어갑니다.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방이 곧 동굴이 되고 저 그 외부에서 집은 가족들과 함께 살아서 어쩔 수 없지만 외부의 친구 또는 지인 모든 사람의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도 한 3일간 잠수를 탄 적도 있었고요. 전 그렇게 동굴로 잠깐 들어갔다 나만의 시간을 갖고 다시 나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러면 해소가 어느 정도 수치라고 100이라고 됐을 때 처음 스트레스 받았을 때 100까지의 수치였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해소가 된다고 스스로 생각이 드세요? 기분이 드세요? 저는 해소법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 잠을 자면 100에서 그래도 한 70 정도로 줄고요. 친구랑 와인을 마셨을 때는 50 정도로 줄어요. 그리고 차가운 계절에, 추운 계절에 산책을 하면은 그거는 한 60 정도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좀 풀리나 봐요. 근데 정말 다르네요. 저는 일단 불닭볶음면을 먹으면 100에서 한 70까지, 60까지는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100에서 50까지는 뚝 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모든 걸 단절하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순간에 왜 이게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물론 그렇게 찾는 과정도 스트레스긴 하거든요. 그래서 50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나옵니다. 준 선생님은요? 이 모든 방법을 저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의 경험을 얘기하자면 우선 그 스트레스가 오면 제가 자고 싶어서 잔다기보다 정말 기절할 듯이 잠이 와요. 이게 회피일까 무의식에서의 세계에서 저에게 회피를 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잠이 와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무언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해소가 되냐?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스트레스라는 상황이 관계이든 상황이든 무언가의 그 트리거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났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진 않았는데 달라지진 않았는데 단순히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건 잘 모르는 것 같고 차이는 이 기분과 태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기분은 좀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이 물 가득 찬 병에 흙을 넣고 막 흔들면 흙탕물이 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이 흙이 다 가라앉아 있는 느낌. 하지만 그 안에 다 혼재돼 있죠. 없어지진 않았어. 단 물과 흙이 분리돼서 보이는 거고 아까는 물을 따라버리면 흙까지 다 따라서 나왔을 텐데 이제는 물만 어느 정도 따라서 버릴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무언가 다음 액션을 취해야겠다라는 상황 판단은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좀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느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1차적인 단순한 상황은 그렇고 뭐 본질적으로 나를 찾는 거에 대한 뭐 스트레스가 있다던가 또는 또 찾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받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관계 안에서 힘들거나 이런 거는 좀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막 나서서 휘젓고 다닌다고 해결이 안 되니까 특히 관계는. 그렇다고 동굴에 들어간다고 이 관계가 없어지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다시 그 상황에 난 들어갈 건데 그저 물 흐르듯이 두는 게 가장 제가 선택을 많이 하는 방법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하는 방법은 이걸 만나서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한다는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만나요. 그래서 뭐 먹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고 뭐 경험을 하고 이런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그냥 그 상황이 내 기분은 좋아지니까 좀 더 건강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나로 참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도움을 받고 그러한 큰 방법들이 있는데 너무 궁금하네요, 다들. 그쵸. 다른 어떤 분들은 방법으로 해소하실지. 네. 댓글로 좀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말하는 뭐 매운 음식을 먹는다, 맛있는 걸 먹는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 잠을 잔다, 동굴로 들어간다 말고 이 방법은 진짜 획기적인데 아마 도움될걸? 이런 이런 느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도 해보고 싶어요. 저도요. 네, 안 해본 걸 함으로써 또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좋은 게 있으면 저희한테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스트레스까지 감정을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까지 이야기해 봤는데 해도 끝이 없는 게 이 기분, 태도, 감정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는 내 감정이 계속 생겨나고 물어봐도 사실 그때는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지금은 또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 이러고 사람 마음 참 어렵다. 너무 깊어요. 그리고 감정이 진짜 단순하게 기분 나쁨, 짜증, 화남이 아니라 감정들이 섞일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내가 모르는 색이 되고 이 감정을 뭐라고 명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참 마음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이 책에 저희가 모든 내용을 이 시간에 담을 수 없어서 빠진 내용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감정의 이름이 없는 감정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 아기들이 대부분 뭐 취약, 미취학 아동이를 뭐 예를 들자면 말을 배우고 감정의 표출을 하고 이제 사람 부모와 친구 또래 집단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감정에 대한 표현을 잘 모르니까 감정의 이름을 잘 모르니까 화나, 짜증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화나, 왜 짜증나가 아니라 그 짜증나가 어떤 느낌이야를 물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내 장난감을 가져가서 속상해? 배가 고파서 힘들어? 시끄러워서 귀가 아프니? 그러니까 이러한 디테일한 상황과 그 처한 환경에 대한 네이밍을 해주는 게 이 아이가 자라는 데의 감정 표현, 그리고 내 감정이 이렇구나, 그리고 이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이게 미취학 아동뿐 아니라 성인도 너무 가르쳐주고 또는 저도 배우고 싶은 부분이에요. 정말 그렇네요. 약간 감정은
그 상황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봄으로써 내 감정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 속상하다는 걸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나 이거 속상한 거구나. 이거 성인 돼서 깨달은 감정 중에 하나예요. 음. 약간 감정에 이름이 붙는 순간 아까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이거 속상한 거구나라고 그 감정의 이름을 아는 순간 그 감정이 더 갑자기 크게 다가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나 이거 속상한 거였어. 나 진짜 속상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감정일까? 이게 맞는 감정일까? 내가 이런 감정이 들어도 되는 걸까? 이러다가 이게 속상해도 되는 일이었어. 맞아, 나 이건 속상한 거야. 하면 그때부터 뭔가 누군가 너 속상했구나 하고 알아준 것처럼. 근데 그게 타인도 아니고 나 자신이 알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더 큰 공감을 받는 느낌이 들어서 더 슬퍼지고 서러워지는 것도 있나 봐요. 근데 포근 선생님 말을 듣고 생각이 난 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감정이 들고 그 감정을 생각을 하면서 항상 나에게 근데 내가 이러한 감정을 느낄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감정은 저절로 생겨난 거고 자격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느꼈다는데 근데 스스로에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감정이 들었지? 하고. 맞아요. 그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너가 이럴 때마다 화나. 너 이러는 거 나 화나. 근데 가만히 보면 너무 서운해.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뭐 상담이나 그런 걸 진행할 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방법도 효과가 좋고도 많이 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아까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인데요. 이럴 자격이 있나 였을 때 선생님은 불닭볶음면이 맛있어요? 근데 맛있어요. 저는 안 먹어요. 그냥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자격을 논할 필요가 있나요? 그니까요. 네, 근데 랍스터가 맛있어요? 맛있죠. 전 느끼해요. 어. 이게 자격을 논할 필요가 있냐라는 저는 좀 맛도 개인적인 경험과 느낌과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짜다 시다 뭐 이런 뭐 이렇게 염도를 수치를 뭐 브릭스를 뭐 당도를 이런 얘기 말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랍스터가 맛있지만 난 느끼해. 이건 그냥 개인적인 감정인 건데 자격을 얘기하는 거는 너무 나에 대한 잣대와 나를 너무 엄격화한 것 같다. 맞아요. 네. 다시 한 번 더 스스로를 사랑하고 더 가까이 네.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냥 저 순간 너무 속상해가지고. 근데 저희 진짜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저희도 좀 어른이 더 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 전에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아프게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또 있으셔서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저희에게도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저도 아직도 배우는 살아가는 내내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말한 저와 내일의 또 전 다르니까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 이러한 뭐 책을 읽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는 아까 친구 만나서 마음에 공감을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서로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면서 살자라는 게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아닐까. 실은 친구가 불러야 된다고 나가서 내가 그 감정을 공감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말했지만 난 타인의 감정을 모를 권리가 있는데 기꺼이 그 마음을 낸다는 거는 그만큼 타인과 자신을 함께 사랑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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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분과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여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내용이긴 한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러한 글 내용이 있어요. 나는 마음을 주로 물에 비유한다. 흐르는 물은 때로는 맑고 투명하고, 때로는 탁하고 더럽다. 사람의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한다. 자꾸 자신을 억누른다면 흐르는 물을 댐으로 막아 저수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감정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조금씩 수위가 높아진 그 우울한 감정이 넘치기 시작하면 댐은 언젠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내용인데 이 모든 거를 담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감정도 이렇게 생길 수 있구나. 흘려보내야 내 태도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걸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 음으로부터를 함께하고 있는데 처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물음으로부터, 뭐 들음으로부터, 화음으로부터 이 여러 가지 음으로부터 하나 그 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마음으로부터라는 채널이에요. 그게 이 팟빵의 책 속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마음을 읽고 알고 위로하고 보듬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부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마음의 건강함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벌써 3번째, 4번째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청취자분들도 이 마음으로부터의 책 속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감정이 물 흘러가듯 잘 흘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포근 선생님, 열매 선생님 한 말씀 마무리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사실 오늘 얘기 나누면서 내가 나를 참 홀대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힘들어하는 나에게 종종 안부도 묻고 왜 힘든지 살펴보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기분을 좀 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팟빵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가끔 스스로에게 안녕한지 안부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저를 좀 많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는 것과도 잘해주는 건 다르잖아요. 그 차이점을 또 오늘 깨닫고 내가 나에게 너무 못 대해주고 있었구나. 나를 위해 살겠다고 저번 채식주의자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의 반만이라도 나에게 해주자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도 소중하지만 나도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스스로와 친해지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 의미 있는 이야기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꼭 만났으면 하는 저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함께 이제 마지막 인사할 건데요. 이 책이 마무리될 때는 인사가 조금 다르죠. 제가 이제 꼭 정말 정확하게 잘 기억한답니다. 책 속에서 찾은 의미 있는 정말 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죠. 이제는 맞아요. 외우셔야 할 때가 됐어요. 네, 너무 어필을 잘해주셔가지고 세상에 찾는 네, 인사해보도록 할게요. 책 속에서 찾은 의미 있는 이야기.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